이강인은 내가 만난 선수 중에 가장 굳건한 선수야. 남들은 살면서 한 번도 겪지 않을 고난을 오로지 근성 하나로 꺾으면서 힘든 티를 내지 않았지. 과거에 나는 그러질 못했어. 이강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땠는지 알아줬으면 해. 나는 멕시코 리그에서 평범한 선수 생활을 마치자마자 36살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내가 몸담았던 팀의 감독 자리를 맡게 됐는데, 감독의 재능이 있었는지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국가대표팀의 감독까지 오르게 됐고, 당시 축구 열풍이 불던 스페인의 클럽들도 내 능력을 주목했어. 그렇게 얼떨결에 오사수나라는 라리가 소속 클럽의 지휘봉을 잡게 됐지. 지금 와서 돌아보면 감독 인생 중 가장 찬란한 시절이었지만 출발점부터 좋았던 건 아니야. 거기 팬들과 클럽 일원 중 일부는 멕시코에서 온 나를 대놓고 이방인 취급했었고, 유럽 출신도 아닌 놈이 어디 감독 자리에 앉아있냐며 손가락질을 해댔지. 흔히들 명장이라고 불리는 감독들은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지조를 가지고들 있지만 아직 한참 부족한 초짜가 뭘 알았겠어? 근데 나를 이런 취급하는 게 분해서인지 오기가 생기더라고. 내가 좋은 실적을 보여도 이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 나를 싫어하는 세력들에 맞서 이빨을 드러내기보다 내가 누군지 직접 보여주기를 선택한 거야. 팬들의 반응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였어. 그냥 잘해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나를 응원했지. 단순하더라고. 그렇게 오사수나에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안겨준 나는 멕시코에서 온 귀재라는 찬사를 받게 됐고, 이를 눈여겨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내가 오사수나와 계약이 끝나기 무섭게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 오사수나에서 받은 연봉의 3배쯤이었을 거야.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입단한 나는 그야말로 날아다녔어. 지휘봉을 잡은 바로 그 해의 7위권을 기록했고, 그 다음 해와 다다음 해에는 4위를 달성하면서 나를 더 이상 멕시코 출신의 귀재가 아닌 마드리드의 영웅으로 부르기 시작했지. 12년째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지 못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팬들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했거든. 허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더군. 2009년 당시 스페인에서는 2010년을 위해 혁신을 시도하는 중위권 팀들이 많아졌었어. 살면서 처음 보는 전략을 추구한다거나 효율이 낮아 폐기했던 전술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각색하는 트렌드가 생겼고, 선수들은 각양각색의 특이한 기술들을 선보이며 그야말로 새로운 세대를 맞이했지만, 나는 최고의 공격수 포를란과 아구에로도 있겠다 4위권쯤이야 식은 죽 먹기인데 뭐하러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냐며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 그 오만함은 결국 편협하고 고착화된 전술을 고집하게 될 거란 걸 깨닫지 못했고,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0위로 추락하고 말았어. 남들은 더 발전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데 나는 승점이 줄줄 새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었으니 상대적 퇴보를 일으켰던 거지. 그렇게 나는 과오들을 뒤돌아볼 시간도 없이 경지를 맞았어. 그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내가 처음 스페인에 왔을 때와 똑같더라. 나를 응원하던 팬들은 등을 돌렸고, 자격도 없는 놈이 뭐 좀 되는 줄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수군거렸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쫓겨나온 나는 방황했어. 다시 한번 잘해보자는 마음을 먹고 도전했던 레알 사라고사를 2부 리그로 강등시켜버렸고, 2부팀 에스파뇰에 가서도 14위라는 성적을 거두면서 갈수록 최악의 감독으로 추락했지. 이런 나를 두고 승부 조작을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어. 대중들은 내가 손만 댔다 하면 파국으로 치닫는 팀들의 행보를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스페인 검찰은 이 일을 공론화시켜 나를 발렌시아 법원에 고발했었어.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결백했지만 처참한 팀 성적들을 다시 곱씹어보니 내 정신력에 난조가 있었다는 변명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이 일은 10년이 가까이 지나 결국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어도 그전까지는 나에게는 승부 조작에 가담했던 감독이라는 주운 글씨가 따라다녀 스페인의 어느 팀도 나를 받아주지 않으려 했어. 다행히게도 전 세계를 뒤져보니 나를 원하는 축구팀은 많더라. 일본 국가대표팀, 알와흐다, 이집트 국가대표팀, 모두 좋은 팀들이었지만 한번 잃어버린 내 균형은 쉽사리 돌아오지 않았고, 출전하는 토너먼트마다 낙방했어. 참담했지. 이제 나를 누가 영웅이라고 불러줄까? 아니, 나 같은 쓰레기가 11명의 선수들을 지휘할 능력이나 되는가? 자기 어머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 정말 고맙게도 이런 쓰레기를 받아주는 팀이 있었어. 멕시코의 몬테레이가 나의 손을 잡아줬는데 고향에 가니까 공기부터 다르더군. 익숙한 문화, 익숙한 음식, 익숙한 사람들. 만일 이 팀이 내 인생 마지막 팀이 될 거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 모든 걸 불태우자고 다짐했지. 하늘도 내 진심을 알았는지 북중미의 챔피언스 리그인 콩카 골드컵 우승을 이끌도록 도와줬고, 드디어 박수갈채를 받으며 명예롭게 물러나게 될 수 있었어. 근데 그렇게 감독 인생을 끝내긴 아쉬웠어. 아직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했었거든.
그래서 감독을 잃어 그 자리를 메울 사람이 필요했던 마요르카의 스페인 복귀 제안을 받아들였지. 사실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 스페인이 다시금 나를 인정한다는 게 기뻤으니까. 새 팀에 적응하기 바쁜 와중에 문득 이강인이 내 눈에 들어왔어. 이전 소속팀, 아니면 이전 감독이 소홀히 대했는지 기회에 목말라 있었거든. 근데 얘를 볼 때면 알 수 없는 측은함이 밀려오더라. 대놓고 나를 외계인 취급하는 현지 사람들, 허나 차별이라는 벽 따위는 실력으로 깨부숴 내가 누군지 증명해버리겠다는 패기. 그 모든 게 내가 오사수나에서 겪었던 시련들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고, 나처럼 자만에 빠지지 않는다면 단숨에 정점에 오를 거란 확신이 들었지. 나는 알게 모르게 그 동질감에 푹 빠졌고,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그는 강등 위기에 빠진 마요르카를 구할 존재가 되어주는 듯 했어. 근데 너무 쉴 틈 없이 달렸던 탓일까? 엘체와의 승부에서 자책골을 터뜨리고 말았고, 잘난 전문가 양반들은 이강인이 마요르카를 강등으로 이끌 거라고 물어뜯기 바빴지. 영웅 대우를 해주다가도 단 한순간의 실수로 죽어라 비난을 받았던 과거의 나처럼 말이야. 내가 아는 이강인이면 비난 따위 훌을 털고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아무래도 자책골이 갖고 있는 무게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자기 혐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언론과 맞서 싸워서라도 그를 지키려 했고, 경기가 끝나고 곧바로 인터뷰에 참석해서 이강인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1부 리그에 남을 수 있는 거라고 큰소리쳤지. 이강인이 자책골을 넣고 싶어서 넣었겠어? 아니잖아. 너네가 대체 뭘 한다고 그러는데. 후반에 출전한 이강인이 우리 쪽 분위기를 살리고 있었다고. 근데 이런 근심을 갖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더라. 이미 이강인은 이런 일까지도 자신의 성장을 위한 영양분으로 삼아버리는 성숙한 어른이 돼 있었고, 그 작은 거인을 감히 나 따위가 동정할 수 없었어. 달라진 모습으로 인정받아도 모자랄지언정 다시 한번 자신이 부족해서 지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은퇴 선언을 할 사람이었지. 그 해프닝 이후로 마인드도 더 완고해졌는지 스페인의 모든 팀들이 무서워할 만큼 미친 성장을 거듭했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게 뭔데? 이강인에겐 강팀 약팀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 그런 글을 다시 보니 내가 멕시코에서 시작해서 몬테레이에 올 때까지 느꼈던 허전함이 말끔하게 없어지더라.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오만하기 짝이 없었던 과거의 나 자신을 흠씬 두들겨패주는 느낌이었어. 나와 같은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더 성숙했지. 그렇게 이강인이라는 존재의 하나 덕분에 마요르카는 강등권 탈출은 물론이고 무려 9위까지 도약했고, 전 세계에 난다긴다 하는 팀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어. 그중 PSG가 메시의 대체자로 강력하게 원하더라고. 맞아. 메시, 이강인은 그에 버금가는 선수야. 이제는 스페인이 아닌 전 세계에 자신이 누군지 확실히 알릴 기회가 찾아왔고, PSG라는 최고의 팀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겠지.